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기사 정창준입니다. 미국 당국의 이민 단속에 붙잡혔던 한국 근로자들이 이르면 내일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정부가 이송 절차에 대해 막판 조율 중입니다. 이번 사태에 이재명 대통령은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오늘 국회에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당당 토론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3부에선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 분석해보겠습니다. 정격기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9월 10일 수요일 정격기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일하다 구금된 우리 국민들 귀국 관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예, 지금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귀국편 전세기가 오늘 이제 미국 현지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386석을 갖춘 대한항공 전세기인데요. 구금된 근로자 300여 명이 한꺼번에 타고 올 수 있는 규모입니다. 네. 전세기는 애틀랜타 공항으로 가는데 우리 국민이 구금된 곳에서 상당히 좀 떨어져 있거든요. 때문에 좀 버스로 이제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 현지 시각으로 이제 10일 오후 2시 반 전후쯤에 네.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네. 시차가 한 13시간쯤 나니까요. 아마 내일 밤쯤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과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어제 그 국무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진 출국이라고 하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추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크리스틴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네. 구금자 일부는 단순히 체류 기간만 넘긴 게 아니라 범죄 활동을 했다면서 이 추방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진 출국 형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건데요. 네. 말 그대로 추방을 당할 경우에는 이 미국 법령에 따라 해당 구금자는 앞으로 미국 땅을 밟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네. 반면에 이제 우리 정부가 설명하는 자진 출국의 경우에는 미국 재입국이 좀 추방에 비해서는 좀 덜 까다로운데요. 그런 불이익조차도 없도록 교섭을 하겠다는 게 일단 정부 설명입니다. 네. 이 nom 장관은 이번 일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에 오는 기업은 미국 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는데 외국 기업이 들어와도 미국인 일자리가 크게 늘지 않는다는 지역 여론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계 일각에서 일어나는 고용세습 문제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라면서 네.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라고 해서 그걸 규정으로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건 불공정의 대명사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최근 KG 모빌리티 노조는 퇴직 희망자 자녀를 특별 채용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했고 회사는 이를 수용해 추진하다가 논란이 되자 전면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현대자동차나 기아 이런 다른 업체도 노조 요구로 단체 협약에 노조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뒀지만 수년 전에 폐기한 바 있고요. 이 대통령은 이제 임금 체불이나 소홀한 안전 관리를 없애야 하는 것처럼 이제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면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특정 국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모욕 집회도 질타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이 명동 일대에서 이제 반중 집회가 잇따라 열리는데요. 네. 거기 이제 중국 대사관이 있거든요. 네. 그 중국 대사관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름이 멸공 페스티벌 이렇게 여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관광객을 늘려야 하는데 얼마 전 어디 기사를 보니까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고 있더라. 제가 만약에 어느 나라 갔는데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욕하고 삿대질하면 그 나라 다신 안 갈 것 같다. 그리고 그 나라 가지 말라고 동네방네 소문 낼 것 같다. 근데 지금 명동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관계부처의 대응책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에게는 인근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영업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제재 방법을 고민해달라고 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예, 어제 연설에서 정청래 대표 내란의 확실한 청산만이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란이라는 표현을 26차례 했고요. 네. 대신에 협치라는 표현은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회동이 지난 월요일에 열렸는데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웃으며 악수한 지 만 하루도 안 돼서 대야 강공 모드로 돌아선 겁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신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고 경고성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정신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3대 개혁에 대한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혔죠. 그렇습니다. 검찰, 언론, 사법. 여기서의 사법은 이제 법원 개혁입니다. 이 세 개 분야에 대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는데요. 역사적 임무를 뒤로 미루지 않겠다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정 대표는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면서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기쁜 소식을 반드시 들려드리겠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네. 사법부를 겨냥해서는 이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고 하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면서 대법관 이 증언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대표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 주장한 데 이어서 가짜 정보 근절법 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언론 개혁 추진 의사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내용은 거울을 보면서 독백하는 것 같다. 또 그래서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좀 너무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당내 성비위 사건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 전 대표를 추천하기로 했다고요? 예, 지도부가 총사퇴한 지난 7일 이후에 이제 4차례 걸쳐서 진행된 조국 혁신당 의원총회 결과는 결국 조국 전 대표였습니다. 네. 지금 당 성비위 사태를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 전 대표를 단수 추천하기로 한 건데요. 조국 전 대표는 이제 내일 열리는 당무위원회의에서 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11월 예정된 전당대회에서보다 2달 먼저 당대표에 오르는 셈입니다.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 조국 전 대표는 성비위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수감된 비당원 신분이어서 개입할 수 없었다 이런 입장이지만 네. 당내에서는 사실상 실권자인 조국 전 대표가 권력형 성비위 사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의견이 여전하긴 합니다. 일단 혁신당은 비대위는 당내외 역량을 모아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을 실현할 것이라면서 창당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밤중에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는 피해가 최근에 KT 고객 사이에서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네요. 예, 최근 서울 금천구와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일대 KT나 KT통신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용자 사이에서 하지도 않은 소액 결제가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네. 이 범행 주체와 수법이 오리무중했던 가운데 통신사 해킹이나 복제폰 이런 다양한 설이 나왔는데 일단 업계에 따르면 KT가 지난 8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 사이버 침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가상의 기지국 아이디가 활용됐다는 사실을 이제 밝혔습니다. 네. KT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기지국이 아닌 이 미상의 기지국 아이디에 피해자들이 접속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커의 가상 기지국에 이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가 접속할 경우에 휴대전화 내에 정보가 유출되는 방식의 수법인데요. 다만 해당 가상 기지국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KT는 입장문을 내고 고객 피해 발생 등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일단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강릉 가뭄 상황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예,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이제 어제 기준으로 12.3%였습니다. 네. 절수 대책 때문에 감소폭은 좀 줄었는데
일단 지금 일반 주택보다 아파트에 굉장히 지금 절수를 하고 있어서 입주민들 사이 불편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전 지역 단수를 피하기 위해 전체 급수 세대 절반에 이르는 아파트부터 제한 급수가 좀 불가피하다 입장인데요. 뾰족한 가뭄 대책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강릉시는 이르면 오늘 도암댐 그 평창 쪽에 일대에 있는 도암댐 물 방류를 수용할지 발표할 전망입니다. 네. 이게 이제 정선과 강릉 두 도시에 공급할 수 있는데 강릉 쪽 관로는 24년 전에 이 오염 논란 때문에 잠가 버렸습니다. 네. 일단 관리 당국이 이제 한국수력원자력은 도암댐에서 물을 뽑아내기 위한 관을 설치하고 있는데 수질 검사 결과는 최소 일주일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이어집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어제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더위가 주춤했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6.9도에 그쳤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맑은 하늘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낮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더운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8.6도, 전주 20.4도, 대구 20.1도로 아침에는 평년 이맘때처럼 선선한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대전과 전주 30도, 대구 28도, 양양 27도로 아침보다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고요. 어제보다도 5도에서 8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그래도 습한 더위가 아니라서 그늘에서는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아서 한낮에 가을볕이 따갑게 내리쬐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제주도는 내일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비의 양은 제주도에 5에서 40, 대구 경북에 5에서 30, 그 밖에 남부에는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금요일에는 늦은 밤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강릉을 비롯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6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희영 씨입니다. 네, 수요일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인데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은 구리 암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서부간선로 금천 방향 성산대교부터 지났는데 40분가량 걸리고요. 신월 여의지하도로 서울 쪽으로도 흐름이 답답한데요. 이어지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운분기점부터 정체 영향 받습니다. 이어서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문학에서 서창까지, 신천에서 안현분기점까지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수원에서 신갈까지 이동량 늘었고요.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흐름이 답답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매송에서 비봉까지 속도 더딘데요. 매송휴게소 부근 2, 3차로에 장애물 처리 중입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반월터널에서 부곡 지나기 어렵고요. 남해고속도로 영암 쪽으로는 고흥 부근 2차로에 대형 화물차 사고 처리 중인데요. 전방 주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적 인터뷰 먼저 국회 국방위원장이시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 현안 살펴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조지아주 사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귀국을 위한 전세기가 오늘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이번 사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에 못 보던 광경이 벌어지고 있죠. 네. 정말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고, 우선 국민들의 이 상상을 못한 일에 충격을 받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왜 이런 사태가 났는지. 네. 제가 이런 사태가 난 배경을 추측을 해보면, 우리가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정상회담에 가가지고 기업들이 1,500억을 더 투자하기로 했어요. 추가 투자를 약속했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의문이 많아요.
그러면 왜 1,500억을 기업들이 더 추가해서 투자하겠다고 했는가? 3,500억이면 충분한데. 그 당시부터 아예 3,500억은 정부가 직접 투자를 한다고 약속했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1,500억을 기업들이 더 추가해서 5,000억 불로 만드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에 대한 지금 문서화를 요구를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약간 발언은 좀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은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에 대한 구두 약속에 대한 문서로서의 확약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에 대한 불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인데 이 지금 정치 탄압이 특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또 김정한 목사님이나 손현보 목사님 같은 이런 종교 탄압이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친중 행보는 여전히 의심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함께 이게 다 결합이 돼가지고 나온 게 이번에 조지아의 그러한 우리 국민들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대미 투자를 압박하면서도 이루어지는 미국의 이 같은 행태, 그러면 약간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우파 정부 시절에는 이런 게 없었던 일들이에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13명을 이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유형이 있었죠. 아주 적은 수로.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300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한국의 기술자들이 들어가지를 않으면 공장 완성이 안 돼요. 저희 지역에 있는 한 분도 한 1년 전에 용접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아주 고급의 용접 기술자예요. 그분이 거길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는 이러한 공장을 지을 만한 아주 숙련된 기술자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공장을 빨리 완성을 하기 위해선 한국의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공장들이 빨리 완공이 돼야 미국 경제도 좋을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기초적으로 모를까요? 전 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인의 불법 체류라고 그러면서 이것을 한 것은 다분히 그냥 이 단속만 하기 위해서 했는가 이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국의 국내적 상황과 투자에 대한 불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압박의 수단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이것도 좀 다릅니다. 추방. 우리 정부는 자진 출국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추방이라고 합니다. 명확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정부가 명확하게 해결해야 돼요. 한국의 언론도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해서 혼란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 미국의 장관은 추방이라고 정확하게 썼어요. 네. 국토안보부 장관인가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는 자진 출국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자진 출국의 형태를 하더라도 내가 불법 체류했다라고 인정을 해야 자진 출국이 가능해요. 요게 그래서 불법 체류를 했다고 인정하고 출국을 하면 자진 출국의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인정한 그 기록이 쌓이게 되면 향후에 재입국할 때 불가능하지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마치 정부가 자진 출국의 형태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저 언론 플레이고 국민 속이기 위해 급급해서는 안 된다. 왜 미국의 장관은 추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정부는 자진 출국의 형태로 해서 전 세계를 띄워서 이 우리 국민들 모셔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자진 출국이라 하더라도 내가 불법 체류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놓고 하면 자진 출국의 형태가 되지만 추후에는 쉽게 자유롭게 출입이 안 된단 말이지요. 이거를 정확하게 해줘야지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재발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전 정부들도 사실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 이렇게 이 비자 문제가 해결을 못했을까요? 이 문제는 우리가 외교적으로 상당히 동맹관계에 있고 이러니까 네. 좀 소홀히 한 부분은 분명히 모든 정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인이 문재인 정부 20년 9월에 13명이
비슷한 케이스로 이런 걸 겪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해결했어야 되고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현직 공장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국민 보호를 위해서 이거는 분명히 했었어야 될 일이에요. 호주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또 저 싱가포르도 보니까 인구가 뭐 400만 밖에 안 되는데 3,500명인가 이렇게 또 많이 쿼터를 받아놨고 중남미 국가도 받아놨어요. 우리는 이걸 안 받아놨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부의 분명한 실책이지요.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당의 대표로서 할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참 의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 특이한 대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게 강성 지지층한테 하는 연설이지 대국민 연설입니까? 저는 그걸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지금 대통령을 향한 병이 걸린 거 아닌가. 아니 이재명 대통령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셋이 만났잖아요. 협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민생 특위를 만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놓고 와가지고 여기에 내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16번 쓰고 협치 얘기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 연설에 대해서 야당이 볼 때 진정성을 가지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강성층에 대한 개딸이나 아니면 극좌층에 대해서 정말 주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그 정청래 대표의 방향은 완전히 틀리다고 봐야죠. 이게 방향이 틀린 건가요? 아니면 역할 분담인가요? 어떻게 우리 성 의원님은 보고 계세요? 역할 분담이라고 하기에는 대통령한테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로 역할 분담한다고 그러면은 정말 간교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의 지금까지 그 행보로 봐선 대통령을 향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아주 그 대단한 그런 욕심이 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정 대표 국민의힘을 향해서 위헌정당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목한 것은 사실상 협치 물 건너간 분위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하고 한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먼저 장동혁 대표한테 만나자고 한다든지 또 장 대표가 정청래 대표한테 만나자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여야 문제를 풀고 가는 게 정상이지요.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아예 사람하고는 악수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오는데 왜 거길 정청래 대표는 갑니까?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오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럼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오는데 왜 여당 대표가 거길 갔습니까? 네. 그러니 이거를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희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쟁점 법안에 대한 속도 조절도 좀 거부한 입장입니다. 개혁에는 골든 타임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 간에 좀 첨예하게 대처할 것으로 보이네요. 어떻습니까? 어떤 쟁점 법안이야? 어떤 예를 쟁점 들면 법안이 이제 있죠? 저는 덧셈 특검법이나 저는 네. 쟁점 법안이 없습니다 지금. 일방적 법안만 있지. 규정을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시는군요. 지금 덧셈 특검법 여기에 특검 임명할 때 민주당 특검입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 특검이거나 법에 의해서 나온 특검입니까? 쟁점 법안이 아니고요. 일방 특검이고 일방 법안입니다. 대한민국 허물기를 하고 있는 모든 지금 현재 그 이진숙도 그렇습니다. 네. 이진숙 특검법이 이준숙 법이 그게 이준숙 숙청법안이지. 방통위 개편 법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준숙 하나만 도려내는 그 법안이 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도 거기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하나만 내쫓는 방송입법이 방송미디어 특별위원회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예. 신설법. 그 말만 넣는데 그게 이준숙 위원장을 방통위를 해체하고 이름만 바꾸는 건데 거기에 이준숙 숙청하는 것만 들어가 있는 법안입니다. 이게 쟁점 법안이 아니죠. 쟁점 법안은 여야가 함께 토론을 하면서 이 격차를 줄이는 거는 그게 쟁점 법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지금 여당이 만들어 놔 가지고
1인을 쫓아내는 숙청하기 위한 법안이 어떻게 쟁점 법안이라는 것. 또 지금 특검법 연장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협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전 협의가 될 수가 없는 법안이고 일방적 법안입니다. 오늘 원래는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기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이 송원석 원내대표로 바뀐 건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 일정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요. 예. 그 전부터 아마 원내대표께서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여당 대표가 강경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대역 강경하게 나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강경하게 나갈 거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민주당이 국가 허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법원에도 대법원 수도 지금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사법개혁이라고 하고 그게 있죠. 늘리는 게 민주당 대법원 판사를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여야 합의해서 늘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검찰청을 지금 해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하잖아요. 네. 검찰이 문제가 많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국회부터 해체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민주당이 네. 그동안 광우병이라 그래가지고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이상 소를 먹으면 뇌숭숭 구멍탁 얘기 안 했습니까? 국민들 다 속였습니다. 사드 전자파 나와가지고 청주 참외 먹으면 암이 걸리고 몸이 튀겨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7개월 뒤면 우리 바다를 다 핵폐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오염된다고? 소금값이 치솟고요. 생선들이 팔리질 않고 폐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과학적 진리까지도 부정을 하고 국민을 속인 사람들이 국회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국회가 책임지고 국회부터 해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청 해산하라고 하기 전에 왜 이런 얘기는 안 합니까? 지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진숙 숙청법이라든가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자행을 하고 있는데 야당의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를 허무는 이 일에 대해서 야당 원내대표가 대국민 연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약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송원석 원내대표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연구와 시도를 중단해달라.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보안 입법을 추진해야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달라. 이거 대통령과 여당이 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미 장동혁 대표께서도 얘기를 하셨지요. 그런데 상식의 눈으로 여당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법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란 특별법 한다 그러면 사법부를 해체하는 게 맞습니다. 사법부가 존재하는데 왜 특별재판부가 필요합니까? 그 국가기관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여야가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특별재판부를 한다고 하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재판관을 갖다가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판결을 내려달라는 거잖아요. 상권 분립 정신이 아예 그냥 무시하는 것이지요.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고 헌법이 파괴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특별재판부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특별재판부를 강행할 경우에 사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중지된 이재명 재판 재개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재판이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고 취임했다고 해서 그게 중지되는 게 국민 상식에 맞습니까? 그러면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걸 새로 만들겠다는 내란이라는 게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이 판결이 났나요? 그러니까 내란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재판관도 임명하겠다는 게 민주당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야당 대표가? 동의의 문제가 아니고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가 이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법부가 이제 최후의 카드로
예를 들면 재판을 재개하는 거 말씀이시죠? 예, 그걸 최후 카드로 꺼낼 수도 있다. 그거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네네. 사법부가 양심을 가지고 균형 있게 해주기를 바라는 장 대표의 마음이지요. 내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 가장 큰 책무다. 야당 의견 많이 듣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메시지가 좀 담겨야 한다고 야당 의원으로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떤 메시지가 담긴다고 하기보다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랑을 많이 하시겠지요. 그런데 야당의 눈으로 봤었을 때 진영 논리에 최선을 다한 100일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진영 논리로서 개혁이라고는 포장지를 잘 포장을 해가지고 이 알맹이는 사실 국가 파괴가 되는 행위를 그동안 많이 해왔지요. 그런데 그걸 개혁이라고는 말로 했어요. 지금 특별재판부가 개혁입니까? 검찰을 이거를 다 해체해가지고 지금 현재 행자부 장관한테 보냈거든요. 자, 그러면 중수청을 만든다는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놓고 또 중수청은 행자부 장관 보내는데 행자부 장관이 정치인이란 말이죠.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법전문가들이 주로 다 갔습니다. 자, 그런데 행자부 장관이 임명권을 갖고 있어요. 그 정치적인 중립이 지켜질까요? 저는 안 지켜진다고 보고 노란봉투법 이 그동안 노란봉투법을 개혁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이 민노총의 청부서거든요. 또 조국 윤미향 같은 경우를 전부 다 사면을 했잖아요. 이게 개혁입니까? 무슨 개혁하고 관련이 있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 다 해체하고 기획재정부도 예산권을 총리실로 해서 대통령의 그 직할 부대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라도 정부가 하면서 정말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또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를 타이트하게 하고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확대 재정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이거를 지향하는 이 정부에 대통령이 손아귀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개혁이라고 하는 아주 그럴듯한 포장지로 국민을 속여온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반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본회의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보고가 됐는데 내일쯤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대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어떻게 뭐 왜 그러냐면 불참하게 되나요? 자율투표? 왜 그러냐면 네. 권성동 의원께서 네. 불체포 특권을 이미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굳이 경론이 있을 수가 없을 거고요. 그냥 의원들이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투표 먼저 방식?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뭐 그건 다 맡기면 될 일이라고. 왜냐하면 본인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네.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전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이거 해놓고 불체포 특권 속에 숨어버렸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권성동 전 대표가 이걸 이미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당의 대응은 없을 것입니다. 의원들한테 알아서 하면 그냥 될 거예요. 이 더 센 특검법에 대해 아까도 말씀을 좀 주셨지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불법적 의결이라고 주장합니다. 더 센 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 이 특검 자체가 여야 협의 없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의해서 이게 갔고, 그리고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내에 충분히 끝낼 수가 있어. 최상병 같은 경우 뭐가 있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다 나왔다고요. 이 기간 내에 다 종료가 될 수 있는 것을 연장을 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법이 태생부터가 잘못됐는데
이런 법을 다시 재연장한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야말로 아주 정치 행위를 극명하게 법으로서 특검으로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 상황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를 최악으로 표현한 분과 어떤 통합을 하고 어떤 정치를 함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했습니다. 송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가 허물기와 정치 보복, 종교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하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하고 치열하게 싸울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하고 치열하게 싸우면 당내 문제도 다 정리가 돼요. 이러한 마이너인 문제에 이게 그 에너지를 집중할 때가 아니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또 국민 보호를 해서 국가의 건강한 이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울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때는 그럴 때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당내.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슈퍼라디오 DJ 하입니다. 오늘은 호연이 가족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발달 장애를 가진 호연이와 함께 변산반도에 다녀왔습니다. 바다에서 보트도 타고 카약도 배우고 낚시도 즐겼습니다. 저녁엔 노을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예쁜 자연을 흠뻑 느꼈답니다. 여행이 끝나고 호연이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참 좋은 여행이었다. 섬바다 여행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오랫도록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도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9.9도, 전주 21.9도, 대구 20.3도 등 평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이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고요. 동풍이 산맥을 타고 넘으면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2도, 대전과 전주 30도, 대구 28도로 아침보다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고요. 어제보다도 5도에서 8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내일도 한낮에 서울과 전주 32도, 대구 31도로 동풍이 불면서 서쪽 지역은 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그래도 습한 더위가 아니라서 그늘에서는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아서 한낮에 가을볕이 따갑게 내리쬐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에 5에서 40, 대구 경북에 5에서 30, 그 밖에 남부에는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금요일에는 늦은 밤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강릉을 비롯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9도입니다. 조한일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시간이죠. 당당 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 얘기부터 해보고 갈까요?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취임 후 첫 교섭단체 연설. 핵심 키워드 내란과 개혁이었습니다. 두 분 총평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이제 미래로 나가자 이런 뭐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란 청산, 그러면 검찰, 사법, 언론 이 3대 개혁이라고 하는 과제를 완수하고 국민 주권 시대를 개막하겠다 이런 선언이었는데요.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대한민국 제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성장 전략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A, B, C, D, E, F라고 이렇게 머리 글자를 따서 언급을 했는데 뭐 AI, 바이오, 컬처, 그다음 디펜스, 에코 프렌들리 에너지, 그다음에 또 팩토리 이렇게 이제 A부터 F까지 성장 전략도 언급을 했습니다. 과거 보수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이제 지적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할 수 있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보수가 경제를 잘한다는 얘기는 흘러간 유행과 가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향후 경제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평화가 또 곧 경제이고 밥이다. 네. 이런 기조로 경제 통일을 넘어서 민생 통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이런 대북 메시지까지 표명을 하면서 비전을 제시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총평 부탁드립니다. 이틀 전 있었던 대통령 그리고 여야 대표 간의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단 하루도 지키지 못하고 엎은 그런 대표 연설. 네. 협치가 실종된 대표 연설이라서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대선 출정식 분위기로 막 가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장동혁 대표도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조금 센 발언을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당 대표가 되시고 난 다음에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 만나는 자리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 제안이라든지 너무 강경일로만 간 게 아니라 실제 민생과 관련된 제안도 선제적으로 하고 뭐 쑥 마늘 얘기도 하면서 부드럽게 우회적으로 이런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화답을 하신 거죠. 여당이 가진 게 많으니까 좀 양보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삼각연대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걷어차버린 연설이라서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1야당에 대한 선전보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개혁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상 속도 조절은 않겠다는 의지죠?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일단 여야 간에 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진정한 개혁이라면 같이 가야죠. 그런데 개혁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속도 조절과 관련해서는
소위 검찰 조직이나 정부 조직 관련해서는 대통령실하고 그다음에 여당 그리고 또 정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여당 간에도 이견이 나오고 있고 대통령도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단 여야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이런 그 합의되지 않은 법안 처리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너무 실망했다며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듯했다. 아까 김희정 의원님도 잠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그런 평가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 한번 그 속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청래 대표가 이제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렇죠.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회담에서 나온 어떤 분위기를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이제 협치의 분위기. 근데 그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부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불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어제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정리하지 않고 진정한 여야 협치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이야기가 항상 잠복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문제가 이제 표면화되면서 여야 간의 어떤 관계가 냉각될 수 있는 그런 지뢰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정리하는 입장이 야당 입장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넘어서야지 그 다음에 협치가 가능하다. 네, 뭐 그 전에 하는 협치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협치라기보다는 봉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이 그 내란에 대한 어떤 입장, 관점 이런 부분들이 언제든지 표면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하는 것, 그게 진정한 협치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의원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3개월, 뭐 네. 100일 정도밖에 네. 안 됐습니다. 이 당정 간의 관계, 그게 이제 하루 사이에 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희도 궁금한데 이게 역할 분담입니까? 아니면 엇박자가 있는 겁니까? 처음에는 뭐 약속 대련 아니야, 뭐 배드캅 네. 국화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균열이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을 네. 했는데 검찰 개편과 관련돼서도 추후 보완 법안이 필요하다라는 거에는 대통령실이나 여당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완해야 되는 주체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상호 정무수석하고 정청래 대표 간에 설전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발언록까지 공개가 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 주도 입법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가겠다. TF에 여당이 함께하는 건 정부 주도 TF에 여당이 함께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티격태격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자기들의 입으로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이 아니라 절차를 놓고도 이런 다투는 현상이 대통령실과 이제 그 여당 간에 드러났고요. 요 장면은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새로 되는 이제 기소청이나 뭐 이런 분리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이제 정부 조직을 두느냐에 네. 행안부를 두냐 법무부를 두냐에 있어서 역시 정부와 여당 간의 이견이 있었고 그런데 우상호 장관 수석이나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다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내 개인 뜻이 아니다. 예, 대통령 뜻이라는 거를 헤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두 분 다 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고집을 부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이고요. 정청래 대표가 당선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 대통령의 뜻은 이제 뭐 박찬대 전 원내대표에게 있었고 뭐 김어준은 또 뭐 정청래 네. 뭐 명심 어심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 지도부 구성 과정 그리고 이후에 업무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직이나 정당의 주요 당직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네.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뭐 강선우 장관 이제 사퇴하는 과정, 이준석 법사위원장 처리하는 네네. 과정, 그 후임을 추미애 위원장 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소위 대통령의 사람이냐, 소위 정청래 대표의 사람이냐를 놓고 정과의 이런 얘기가 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임기가 이제 진행된 과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100일이 된 과정에서 거대 많은 권력을 쥔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이런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결코 국민들에게 좋은 사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반론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이제 당정 내부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또 다른 주장들이 있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봐야 됩니다. 예. 이게 사실 지난 정부에서 보기 힘들던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개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입법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법과 정책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그 제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도나 이 법 때문에 불편이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설득하고 또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을 또 국민 전체에 설명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큰 틀에서 그런 토론의 과정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하루 전날에 있었던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회동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회동만 놓고 봤을 때는 아유 만나서 나쁠 거 없죠.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이 주선을 해서 여야 대표가 뭐 악수도 하고 뭐 이런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은 짧았지만 어쨌든 각각 여당 대표, 야당 대표와 독대하는 시간도 갖추고 네. 이런 전체적인 틀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그거 한번 만나서 하하호호 사진 찍자고 만난 건 아니니까 결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대통령 힘 가장 막강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24시간 유지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점심 먹고 나왔는데 어제 오전 연설에서 뭐 니네 내란 정당이야 막 손가락질하고 막 여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사실 이러면은 미팅이 앞으로도 유지가 될까? 그리고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장동혁 대표가 제안했던 여야정 민생협의체. 민생경제협의체. 그러면 사실은 어제 교섭단체 연설에서 그 얘기가 이어져서 나왔으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게 좀 국민들에게. 아쉬웠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민생경제협의체 정말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선 이제 뭐 그 회담의 모양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말씀 주시고 평가를 좀 드리면 네. 지난 3년간 이런 모습이 이제 뭐 없었다고 봐야죠. 없었죠. 그 정치 실종이었는데 이제 정치가 복원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처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서로 간에 불만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첫 단추는 잘 끼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의 주선으로 여야가 처음으로 악수하는 장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이번 회담의 최고 수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장동혁 대표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이런 게 협치의 모습이라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곧 취임 100일을 맞는데 그동안 무거웠던 짐을 야당과도 함께 나누시면 무게가 덜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훌륭한 말씀이고 이런 말씀을 기조로 이제 여야 정이 같이 호흡을 맞추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협치라고 하는 게 이 일종의 정치 문화, 이게 뭐 제도로 할 수는 없는 건 아닙니까? 정치 문화인데 이거 시간이 듭니다. 그 중간에 울퉁불퉁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인내 그리고 그 인내가 그리고 평상시에 생각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여야 간에 서로 좀 참는 또 형식에 대해서 서로 양보하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1대1 면담도 수용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한껏 사실은 무게를 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좀 인정을 해주고 향후에 여야정 협치하는데 좀 이렇게
좀 협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그 장동혁 대표 생각보다 세게 안 하네요라고 오히려 대통령이 웃으면서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기조를 어떻게 가져갔냐면 저희 의원들에게 설명하기를 네. 할 말은 하지만 협상의 씨앗을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려고 함께 노력을 했다라는 전체 기조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그런 그 말, 그러니까 정치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민생에 대한 협치의 부분에 대한 그 조화를 잘 맞춰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화답을 어제 했었어야죠. 그게 안 됐다라는 게 굉장히 아쉽고 그리고 국회법에도 다수결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합의라는 단어가 국회법에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협치라는 단어는 아예 넣지도 않았어요. 말로조차 악수 안 한다고 상당 기간 버티더니 협치 안 하겠다고 버티는 모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청래 대표는 그렇게 가는데 그럼 대통령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좀 뭐 장기 과제라 하더라도 제일 쉬운 과제를 저희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교육부총리 철회하는 겁니다. 네. 예, 한두 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자 뺨을 때린 문제라든지 북한을 16번이나 방문한 거라든지 뭐 천안함 폭진과 관련돼서 국제사회에 논란이 될 만한 발언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방위적으로 논란이 있는 후보였었기 때문에 최교진 그 교육부총리에 대해서는 이런 뜻을 받아들여서 철회를 하는 게 상징적으로 여야 협치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됐습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 이제 뭐 대통령의 결단이 남아 있는 거겠죠. 네, 네. 그 부분은 권칠승 의원님. 민생경제협의체 이야기 아까 네. 못했는데. 네. 뭐 실제로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죠. 네. 이게 지금 이제 여야가 공통으로 내놓았던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 고용, 뭐 배임제 폐지, 또 지방건설 경기 활성화 등 이런 공통의 관심사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예전에도 이런 뭐 협의체들이 왕왕 잘안 만들어졌지 되죠. 않습니까? 근데 네. 잘 안 됐습니다. 예. 예. 저는 이번에도 잘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이번에. 그리고 또 특히 지금 대외적인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는 뭐 여당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형식이나 모든 거를 다 존중하면서 뭐 때로는 뭐 비공식적으로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형식을 다 받아들이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력을 모으는 것 이걸 해야 되고 저는 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데 대해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 그게 뭐 여당의 국정 운영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할 테니 야당 의원님들도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유, 방금 말씀하신 이 의제를 대통령과의 미팅에서 저희 장동혁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분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방건설 악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제까지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는 저희가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은 국회의원 수도 훨씬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뭐 어디 위원회 한 번 두 번 들어가야 되면 민주당 한 번만 들어가도 되거든요. 약간 당의 중심축을 옮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은 온총 무슨 이 뭐 검찰 뭐 특별재판부 뭐 방송장악 뭐 TF가 다 그런 정치적인 TF에 당력이 네. 좀 집중돼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민생과 관련된 쪽으로 민주당의 이 추가 좀 옮겨지면 저희랑 협력이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여야 공통 대선 그렇죠. 공약 이게 쟁점이 이제 적은 부분들 혹은 없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처리하자라고 하는 거 이제 예전부터 계속 저희들이 제안을 해왔던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이의가 없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하다 보면 망의 소득이 있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생경제협의체 잘 여야 의원들이 협의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 쟁점 법안 또 안 살펴볼 수가 없어요. 예. 또 싸움 붙이시고. 권칠승 의원님, 예. 덧셈 특검법 이번 주 처리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막판 협상을 좀 하는 걸로 저는 뭐 들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길이로 봐서는 필리버스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이제 네. 이 자체가 불법적 의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특검이라는 거는 한시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 기존의 일반이 검찰인 거고 특별히 특검인 거잖아요. 근데 일반에 해당되는 검찰은 이제 해체하는 거를 하면서 특검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연장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재정이 굉장히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검에는 막대한 돈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법사위원회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최근 들어서는 검찰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관들까지 반발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검찰 조직의 60% 이상은 검찰 수사관들이거든요. 검사가 아니라 그들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지금은 일선 검찰이나 검찰 수사관들 중에서 특검에 파견돼 있는 분들이 나 더 이상 이런 특검에 같이 못하겠다라고 원대 복귀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할 정도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비단 여당 이 법사위에서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에게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좀 민주당이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란 특별재판부 문제도 좀 살펴볼게요. 이 박희성 민주당 의원이 공개 비판을 좀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권 분립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 이렇게 강하게 말했는데 여당 내에서도 좀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어제 이해식 민주당 의원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본인도 좀 회의적이다 하는 얘기는 하긴 했어요. 어떻습니까, 권 의원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건전한 토론의 장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입장이 사실 뭐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내란 재판 전담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특별재판부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정해졌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유동적이고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 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이제 위헌적 요소들을 사전에 배제해야 된다는 취지의 이제 발언인데 저는 뭐 당내에서 당연히 있을 만한 일이고 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토론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우려하는 생각은 없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뭐 위헌적 그 측면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국민적 공감대를 일으키는 공론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아주 건전한 그 토론의 현장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 내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방금 권칠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진짜 민주당 분위기라면 공청회에서 나왔던 얘기도 듣고 각 당의 의견도 좀 열어놓고 듣고 그다음에 정말 속도 조절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닥치는 대로 다 추석 전에 우리는 고행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당내 의견은 조율을 하고 관계 얘기를 듣습니까? 그리고 이게 특검 연장이나 특별재판부나 정부조직법 개편이 이렇게 전부 다 하나의 그 이 묶음으로 막 맞물려서 가면서 추석 전 속도전을 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리버스터로 할 수 있는 거는 만 하루 막는 거 말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일반 법안들과 달리 특별재판부 같은 거는 어쨌든 명확하게 상권 분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라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특별재판부가 있었던 경우도 헌법에 부칙이 있었을 경우에 해당이 됐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인민재판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법원 행정처에서도 조목조목 그렇죠.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성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상권 분립 훼손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험 판정이 났을 경우에
그동안 이루어졌던 재판에 대해서 그러면 다 그 효력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네. 될 거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제도 자체가 정치적 압박 도구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제안한 배경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 마음에 안 들게 이제 이 체포영장이 안 나온다라거나 구속영장이 안 나온다라거나 특정 재판관 마음에 안 든다라거나 그래서 실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도 건전한 재판보다는 재판관들까지도 길들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라고 이런 몇 가지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한 권 말씀 의원님? 네, 드릴게요. 이게 말씀하십시오. 이제 일단 특별재판부 아니고 전담재판부는 현재도 있는데 용어를 좀 바꾸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전담재판부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이 배경이 지금 이 헌정질서 파괴라고 하는 엄중한 범죄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취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 제기고요. 구체적인 이제 사유를 보면 지금 이제 직위원 재판부가 이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는 것도 있고 뭐 물론 과거에 내란 수괴 사범을 이제 뭐 대한민국 최초로 이거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석방을 해준 이런 뭐 과거도 있습니다만은 현재도 보면은 이 내란 재판의 대부분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의 내용이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민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조차도 이 제대로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 중요한 재판이 너무나 이 그 판사 한 사람 개인의 어떤 그런 뭐 관점이랄까 가치관이랄까 정치적 성향이랄까 뭐 이런 거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되겠다. 공개적으로 하고 공개적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판부에서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여야의 부분 저도 조금 한 말씀 말씀드렸으면 하시겠어요? 하는데요. 네,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담재판부든 특별재판부든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콕 찍어서 원하는 판사 통해서 원하는 재판 만들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안 돼서 법원행정처에서도 재판의 임의성을 얘기한 거예요. 누구 원하는 사람한테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름 바꾸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찍어내려고 그 방송통신위원회법 이름 바꾸는 거 계속 표지가리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원에 대한 우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 나왔을 때는 법원에 대해서 환영하고 조금 불리한 거 나오니까 법원도 손봐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적해서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건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도 항상 그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길들이겠다고 헌법을 훼손하는 일을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다음에 뭐 느린 재판 말씀하셨는데요. 느린 재판으로 가장 이득 보신 분이 지금 대통령 돼서 계십니다. 선거법 육상사항 보세요. 조국, 윤미향, 이재명 대통령 이런 분들 지금 이미 결판이 났었죠. 굉장히 뭐 한 명은 임기 다 채우고 월급 다 받아가고 사면까지 받은 윤미향도 있고 그 와중에 정당 차린 조국도 있고 그 와중에 대통령 대신 이재명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느린 재판 때문에 전담 재판부 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 느린 거는 검찰 측에서 정의를 너무 많이 신청해서 그래요. 그런 내용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아이고 상호 똑같았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피고 측에서 제시한 증인보다 10배 이상을 검찰 측에서 그 얘기하면 오늘 또 우리 시간 길어지나 그러니까 재판 누가 끌었는지는 그런 부분들은 빼고 네. 이 지금 현재 이 내용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까 일단 특별재판부나 전담재판부다. 그리고 이 전담재판부에 이제 임명권도 대법원장이 가지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위헌적 요소나 우려되는 부분들은 해결해 나가자. 이런 토론의 과정에서 나오는 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논의가 계속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예. 네. 당당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정부 조직 개편안 관련해서 검찰의 반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직무대행의 발언, 방점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방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본인들이 자초한 것이다. 자성자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회한, 후회 이런 것들이 방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앞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헌법과 법률을 언급하면서 살짝 태클을 걸었어요. 네. 이제 그 정도는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게 아마 이제 최근에 법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 헌법 89조를 들어서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세적인 판단은 그 해석은 이제 열거를 한 것이다. 네, 거기 이제 검찰총장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열거를 한 것이고 그 끝에 가면은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앞에는 예시로 열거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게 헌법 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그게 그 대체적인 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진정성을 떠나서 일단 국민들에게 그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던 것에 대한 이제 검찰총장의 지위에서 반성한 아주 뜻깊은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 때도 이제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에 대한 반성이 있었으리만큼 검찰 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개혁에 좀 협조를 검찰에서도 해주시고 또 건설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또 얼마든지 말씀해 주실 것을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이 조직적 어떤 이기주의 과거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검찰에서 그거에 근거한 어떤 정치적 그 발언이라든가 좀 고의적인 방해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실제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른 거에 살짝 묻어서 한 거죠. 왜냐하면 반성 얘기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개명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헌법 12조 16조에는 이제 검사에게만 영장 청구권 부여한다라고 검사라는 단어가 2번 딱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에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직위를 얘기하면서 89조에 검찰총장을 가장 먼저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검찰총장도 나오고 검사도 나오고 하니까 이거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거야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검찰들의 그동안 행태에 대한 반성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제 법을 바꾸는 거는 이제 국회가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과정에서 검찰이 공식 입장을 내면 되는데 검찰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겠네요.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뭐 정치 권력 따라서 바람도 불기 전에 미리 눕고 하는 거 지금 당장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해석의 차이는 조금 있었습니다. 한국인 구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귀국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국토안보부 크리스티 놈 장관은 추방이라는 표현을 썼고 우리 정부는 자진 출국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권 의원님? 뭐 그거는 미국 내에서도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지금 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뭐 하루도 안 돼서 뭐 이민국은 그들이 할 일을 했다 이런 입장으로 초기에 얘기했다가. 예, 초기에 그렇게 나오다가 조금 지나서는 그 사람이 필요하면은 데려다 써야 한다. 또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미국의 노동자들을 뭐 교육시키도록 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합법적 어떤 수단들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미국 정부 자체도 지금 정리된 이야기가 없고 이민국과 또 뭐 국무부 사이에 이견들이 있고 그리고 또 실적주의 때문에 이런 무리한 일을 했다라는 것도 있고 또 이게 또 보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 일본, 멕시코도 지금 그쪽 출신 근로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관세 이후에 또 이민 정책에 대한 변화 이후에 미국도 정책적인 좀 충돌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보고 일단은 지금 구금 상태에 있는 우리 한국 근로자들을 무사히 그 귀국시키는 게 첫째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오히려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에는 그렇죠. 관행적으로 이제 그 비자와 맞지 않은 그런 행위들을 했고 사실 그거는 오래된 일이라 서로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뭐 좀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게 문제가 되었으니 합법적으로 정리하는 계기로 삼고 그동안에 사실 한국 정부가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역대 정부에 있었던 일이죠. 네. 그동안에 한국 정부는 아마 이런 측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뭐 물론 이제 뭐 로비 자금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입법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지만 이거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국가 대 국가, 외교부 대 외교부의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문제 제기 안 한 것보다 못한 오히려 긁어부스럼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아마 상당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외교력을 발휘해서 합법적 수단 절차를 만드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비자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김희정 의원님. 이번 정부 들어서 미국하고 우리나라 간에 상호 어떤 일을 같이 할 때 네. 계속 서로 다른 브리핑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 이후에도 소위 쇠고기나 쌀 문제가 포함이 안 됐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었는데 백악관에서는 대변인이 브리핑하면서 라이스라고 명확하게 이제 그 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나 투자 금액에 대해서 우리는 보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얘기를 했고 미국은 그대로 다 미국의 90% 남긴다 이런 이견이 있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자진 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담당하는 장관이 영국에 출장까지 가서 그쪽 영국에 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추방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외교부 장관이 가셔서 빨리 무사 귀환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떠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이거 추방해 이러면 정말 황당해지기 때문에 선을 빨리 긋고 명확하게 이 뭐 문서든 뭐든 증거를 남기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합의되지 않고 말로만 오간 거에 대해서는 네. 지금 실익이 없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통상 협상 관련돼서도
EU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문서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15%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더 선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전혀 문서화로 합의가 되지 않다 보니 우리는 여전히 25%를 이 적용이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협상 과정에 있어서 말잔치만 할 게 아니라 서로 명확하게 있었던 대화나 합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쿼터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비를 걸거나 한 적이 없었고 또 다소 우리가 미국과의 통상 부분에 있어서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프리 트레이드여서 0%였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미국은 그대로 우리 쪽에 0%로 수출을 하지만 우리는 0이었다가 이 프리 트레이드를 깨고 이 세금을 내기로 된 부분이고 네. 또 투자도 6천억 불이나 하기로 돼 있는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에 이 정도 선물을 준다면 이거를 계기로 그러면 당신들도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자 쿼터를 달라고 협상의 테이블에 올라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놓친 맞다. 부분이 네. 있지 않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부분에 있어서도 외교 통상 관련된 정보가 굉장히 미숙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네. 이민세관 단속국도 나섰고 국토안보수사국, 마약단속국, 조지아주 순찰대 등 미국의 여러 기관들이 나섰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한 게 아니라 몇 개월간 좀 주시를 그렇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인사를 있었습니다. 했죠. 그런데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우리가 그런 정보 취득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오히려 삼성 같은 경우가 약간 눈치를 채고 당분간 이스타 출장하지 말라라는 그런 사인을 준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느 한 곳에라도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면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외교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쉬움과 또 정부의 촉구하는 내용까지 같이 담아주셨습니다. 권 네. 의원님. 네. 이게 이제 자진 출국이냐 아니면 추방이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 국토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뉴스를 만들었는데 이걸 자진 출국이라고 인정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진 출국은 자기 비용을 가지고 정해진 기한 내에 스스로 출국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진 출국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비행기 비용을 LG에서 지금 감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추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이거를 미국 정부하고 굳이 따져야 될 실익은 없다고 보지만 좀 이제 정리가 되겠죠. 예, 실익은 없다고 보지만 국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를 바탕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외교 라인에 네. 좀 미숙함이 있었지 않았느냐. 사전 사후 통보가 전혀 되지 않았던 부분. 네.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물론 대응은 좀 신속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그거는 반성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관세 압력 자체가 이게 처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미국 자체도 지금 혼선이 많고 미국 정부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말 자체가 지금 조변석계 하고 있는 중이라 예, 아마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런 일 겪은 사람이나 이거를 지켜본 한국인들 중에 미국으로 일하고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을 안 했어요. 너무 끔찍스러운데. 그런데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그 자기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 굉장히 자진 출국이냐 이 추방이냐 달라지는 게 뭐냐면 재입국에 제한이 그렇죠. 있느냐와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관련된 나라들 캐나다나 호주에도 이 미국의
재입국 제한 받은 사람들 같이 이 저기 통관 절차 밟을 때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국제적으로 범죄자 아닌 범죄자처럼 낙인 찍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선택적으로 미국 가고 안 가고 내가 결정을 해야지. 아니 내가 거부당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우려는 부분을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에서 그렇게 정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반론하고 있지만 반론할 수 있지만 정부 대 정부 간에 그거를 야 이건 아니다 이거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논쟁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논쟁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그때 가서 바로 잡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근데 지금 해요. 아직 이제 그 부분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외교력이 집중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다음에 그 하나 부분은 지금 또 넘어가시죠. 바로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대통령이 주미 대사관과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을 통해서 그 이 문제에 해결을 집중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미 대사 공석이고요. 주 애틀란타 총영사가 공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 교체기 그다음에 임기 만료기에 맞춰서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 사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외교관들을 내버려 뒀어야 되는데 아이 그냥 야 정권 바뀌었으니까 다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석 만들어 두니까 결국 손해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 애틀란타 총영사 같은 경우는 아그레망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외교 한 라인을 통해서 빨리 그때 통상 교섭할 때 했어야 되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고르느라고 이 중요한 자리들을 비워두고 있는 것도 실책이다. 빨리 좀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당 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정적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지난 7일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주택 135만 가구를 착공하고 LH가 직접 사업 시행자로 나선다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전격 인터뷰 부동산 전문가죠.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와 함께 부동산 대책 분석해 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상욱입니다. 먼저 공급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년간 135만 가구 착공, 네. 연 27만 가구입니다.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지난 3년간 수도권 연평균 착공이 15만 8천 호였기 때문에 그게 원래 3차 중장기 주택 수급 계획이라고 해서 10년간 우리나라에 필요한 연평균 주택 착공량은 25만 호였거든요. 근데 그 25만 호 대비해서 9만 호 이상 과소 착공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은 27만 호로 개수를 좀 더 늘리고 종전 대비해서는 9만 호 이상 더 착공 계획을 담아가지고 5년 135만 호 계획을 이제 종합적으로 수도권에 발표한 것입니다. 이게 인허가가 아니고 착공으로 바꾼 것의 의미는 네. 어디에 둬야 될까요? 원래 문재인 정부 때는 주택의 그 공급이라는 거는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돼서 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주가 공급이었는데 네.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그 종전의 코로나 기간이라든가 22년을 거치면서 착공 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이거를 인허가 기준으로 한번 바꿨었거든요. 그래서 인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고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하는 이런 4번의 그 마일스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인허가로 바꾸면서 좀 체감적으로 과연 이게 그렇죠. 주택이 착공이 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갔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 기준을 착공으로 바꿔놨습니다. 어쨌든 착공을 하게 되면은 3년 후 주택이 준공되는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구체성 있는 지표로 바꿨는데 그래도 착공 역시 그게 집은 아니거든요. 지어져야지 집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 대한 기준은 이제 입주나 준공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맞다. 네네. 이 서울을 안정시켜야 될 텐데
서울 지역의 공급량은 어떻습니까? 5년간 서울에 공급하겠다는 거는 33만 호이고요. 근데 33만 호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 외에 서울에 좀 공급이 몰려 있는 거는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하겠다는 건데 그게 수도권 전체로 5년 3만 8천 호지만은 서울에만 3만 3천 호입니다. 도심 유휴부지라는 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대책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뭐 성대 야구장이니 뭐 이제 여러 가지 빈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부지 통폐합되는 거를 활용해 가지고 복합 개발하겠다는 부분입니다. 태릉 CC 뭐 그런 것도 네, 지금은 또 태릉 CC가 안 났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네네. 서울의 도심에 주택 공급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여러 발언이었는데 그 물량이 이제 드러난 거는 3만 8천밖에 안 되고 과거에 하겠다고 한 것도 안 포함됐거든요. 결국 그렇다면은 과거에 하겠다는 것도 포함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지역의 그 개발 사업에 대해서 소위 지역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건지 실력자가 반대를 했던 건지 아니면 국토부가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지 못했던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이 4만 호라는 게 너무 미약하다는 인식이죠. 왜냐하면 국정위에서도 그 소위 경찰서라든가 아니면 주민센터 재건축만 해도 서울에 15만 호가 공급된다 이런 워딩이 있었고 기사가 여러 번 났었거든요. 그래서 도심에 과연 얼마나 공급될까 이렇게 다들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작은 3만 8천이 나왔고 그 3만 8천도 학교를 개발하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돼요. 이제 아하, 네. 그러면서 개발하겠다고 하는 거가 나왔기 때문에 도심 내 주택 공급 숫자가 너무 작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이 부분도 중요한데 이게 이해관계가 워낙 대립되지 않습니까? 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의 경우에는 역설적으로 이게 규제의 역설과 그 완화의 역설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정부 때 2017년 파리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다시 도입을 하고 다시 도입을 하니까 이거를 부과받기 싫은 단지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올해 연말까지 내라 했더니 그 한 5개월 상관에 서울시에 있는 사실상 거의 모든 사업시행인가 단지가 다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하면서 그 이후에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이라든가 멸실이 폭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규제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는 완화를 해주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윤석열 정부 3년에도 완화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이제 주택 공급이 너무 적다는 거고요. 이번 9.7 공급 대책에서도 정비 사업 완화는 담겨져 있었고 내용은 여러 가지로 사업에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지만 그러나 여전히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은 이익 극대화를 원하기 때문에 정비 사업의 속도가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과거 3년 전에 그 윤석열 정부 때 국토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속도를 올리겠다는 내용이었지만은 현실화율은 뭐 20-30%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내용들은 생각만큼 속도가 안 올라갈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무래도 좀 어렵다, 회의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시는데 이번에도 이제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이 그 부분은 좀 앞당겨지는 거죠? 예. 그게 이번 공급 대책에서 가장 큰 변화인데요. 네. 원래 3기 신도시 공급 계획도 이것도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네. 3년 전 3기 신도시 공급은 공공택지 전체로 5년간 49만 호, 연평균 약 10만 호가 공급되는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을 돌이켜보니까 연평균 2만 호가 공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급이 안 된 이유를 찾아보니 LH가 택지를 매각하니까 민간 시행사한테 넘어가는데 민간 시행사가 주택시장 보면서 분양을 하니까 착공이 너무 더디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공이 그냥 기저발전을 깔아놓듯이 연평균 주택시장과 무관하게 매년 적정 숫자를 깔아버리겠다는 그런 계획하에 LH 직접 시행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주택 공급 계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연간 7만 4천 호씩을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수도권 부분에. 비수도권에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 숫자로 올라가는 건데 어쨌든 3년간 이게 너무 안 됐기 때문에 3기 신도시는 18년 8사 대책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게 지금 2025년인데도 아직도 뭔가 본착공이라든가 준공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는 너무 더뎌서 그런 거고 이런 부분이 많이 가장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이 LH 직접 시행 방식, 이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뭘까요? 장점은 어쨌든 단점을 극복하는 방식이고요. 네. 단점은 민간 시행을 하게 되면은 주택 경기 따라서
분양 물량이 이제 들쑥날쑥해진다는 부분이고 직접 시행을 하게 되면 연평균 계획한 물량을 공급할 걸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게 장점이고 단점은 또 반대로 말하면 그거를 또 풀어서 해석하면은 주택 시장이 좋든 나쁘든 계속 그 물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어떤 경기 부분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소위 순수 100% 분양이 아닌 스킴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시장에서 완전히 이거를 받아들였다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일반 분양 시대에서 이제 임대부 분양이라든가 아니면 50년 사용권이라든가 99년 사용권 환매부 조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스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시장에 전달이 될지 그런 거는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대출 규제도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에 LTV를 50%에서 40%로 강화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에 나온 규제 강화는 아주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규제 지역은 주택의 평균가액이 15억을 다 넘어서기 때문에 네. 6억 원 대출 규제만으로 LTV 40으로 낮춘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거든요. 다만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면서 국토부 장관이 토호제를 지정하게 된 지역은 이제 비규제 지역에서 LTV 70이었지만 규제 지역 LTV 40으로 바로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은 장관의 권한이 높아진 부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처럼 지금 규제 지역이 좀 더 넓어질 거라는 그런 인식 그럼 규제 지역이 새로 생긴다면 만약에 그러면 또 이게 풍선 효과가 날 것인가 등등이 지금 소위 관전 포인트가 된 거고요. 네.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지정 권한을 가져간 부분이랑 연계해서 보면은 작은 규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서울 지역이 지금 꿈틀거린다고 하던데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까요? 집값 안정화 효과는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주택이 체감적으로 지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못 받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네. 실제 착공이 적었던 것도 있고요. 어쨌든 연평균 25만 원 하다가 15만 원으로 내려갔으니까 10만 원씩 감소했기 때문에 3년 누적이면은 상당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런 주택이 공급이 되는 거는 청약의 형태로 공급이 되는데 청약 제도에 개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체감했을 때는 그 집이 그렇게 지어지는데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아무리 활성화시키더라도 얼마 전에 분양했던 이제 송파구의 한 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점 막 74점이 네. 소형 주택에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기서 젊다는 거는 그냥 4050까지 포함하더라도 4050까지 포함하더라도 봤을 때는 그 점수는 달성 불가능한 점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가구 구성원 수가 이렇게 작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청약제도 개편까지 다 포함하는 형태로 주택 공급 계획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 점까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진격의 경제 지금까지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